그 25만 발이 날아갈 곳은 결국은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 용산의 국방부라든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계획이고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계획이에요. 자,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경제에 관련된 것들은 또 제가 다른 분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이제 안보 또 트럼프가 굉장히 좀 이제 진취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북한과 또 친하고 예. 김정은은 나의 브라더다. 그리고 한국에 그 이제 돈을 내라. 네.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방위 산업 이거 방위 우리 도와주는 거 아니면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앞으로 북한과 한국에 미치는 안보 관련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일단 가장 먼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이 후보 시절 때부터 사실 당선인이 자기가 취임을 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고요. 맞아요. 물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냥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걸 지금 얘기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방법론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어떤 방향으로 이 협상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한 3개월 전부터 이 트럼프 진영에 있는 즉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이제 이 2기 내각에서 안보라든가 이런 어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온 바는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현재 전선에서 이제 전쟁을 끝낸다라는 거고요. 즉 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영토를 우크라이나한테 넘겨주지 않고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면서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나토 가입 아닙니까? 나토 가입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안보 역량에 대해서 좀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이니까 나토 가입도 한 20-30년 뒤로 미루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나토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이 나토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쟁을 끝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트럼프 측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면 일단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 그리고 지금 2년 뭐 한 8개월, 2년 9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너무나 많은 미국의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 진영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력의 소비를 줄이고 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중국을 어떻게 막느냐입니다. 그렇죠. 중국에 어떻게 관세를 때려서 중국의 성장을 막느냐, 어떻게 미국 중심의 어떤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느냐가 트럼프 진영이 생각하는 가장 최우선순위, 프리어리티이기 때문에 빨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이쪽 유럽에서의 어떤 그 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방위비 분담. 그리고 그렇죠.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혹은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브로맨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과의 브로맨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후보 시절에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느 순간 이 트럼프 진영에서 내놓는 대북 정책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 마디마디에 핵폐기는 빠져 있어요. 이제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추세인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상황 안정이죠. 뭐 쉽게 말하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지금 수준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게 뭐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비공식적으로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암리에 인정을 해주되 더 이상의 핵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현재로서 이제 군축을 하는 것이 목표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더 이상의 어떤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관리 같은 거죠. 즉 핵폐기라든가 뭐 불가역적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보여줬던 뭐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은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상당히 큰 위협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북한의 표만 듣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청자들이나 혹은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진영에서. 우리 측도 이제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을 해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우리의 불만 사항을 전달을 했을 때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목소리는 전술핵을 배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트럼프 후보에서 이제 그 외교안보 전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 닫혀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뭐 그 안보보좌관이라든가 뭐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전 독일 대사를 지냈던 사람일 거예요. 전 독일 미 대사를 지냈던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한국에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논의할 볼 가치는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전술핵을 배치해 주던 한국의 핵무장으로 가던 그것은 미국의 어떤 굉장히 큰 관심사에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안보 무임승차론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해서 내리는 선택이 만약 핵무장이라면 미국은 그것도 용인할 어느 정도의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끝까지 가서 정말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동의를 해줄지는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폭에서 어떤 그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사실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안보 전략의 대폭 수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은 좀 늘어날 확률이 높겠네요.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을 거고. 일단 방위비 분담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13조지 14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내고 있는 게 약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인상된 양이거든요. 과거보다 상당히 인상된 그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13조 정도를 더 내라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3조를 다 받아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딜을 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크게 불러놓고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가져가는 게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물론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엄청나게 엄포를 놨지만 실질적인 협상, 실무 협상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낸 방위비의 금액은 사실 한 10% 정도 인상된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3조라는 숫자는 사실 저희가 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방위비에 거의 무슨 뭐 우리가 지금 방위비를 65조를 쓰고 있는데 65조에서 6조, 7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3조는 거의 6분의 1 아닙니까?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3조까지는 안 갈 거다. 하지만 엄연하게 우리가 이미 인상된 방위비보다 훨씬 더 내야 되는 지점은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병력이 줄어들면 핵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거 타당하다고 보시는지랑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에서 한국의 핵을 가지는 것을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한국의 핵무장은 사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NPT 탈퇴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고요. NPT라는 게 핵무기 확산 방지 금지 조약인데 그 NPT의 탈퇴를 하게 되면은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북한이 받는 제재와 똑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무역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등등의 어떤 수많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잘 사용을 하면은 물론 북한이 받는 수준만큼의 제재는 안 받을 거예요. 여러 가지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럼에도 어쨌든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지금 현재 어떤 자유시장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풍요로운 혜택이라든가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상당 부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고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핵무기는 개발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완성 단계로 가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가질 수 있는 협상력 같은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지금 국군 병력이 약 10년 동안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가 원래 한 63만 명 정도, 64만 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유지했지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50만 명대입니다. 이제 50만 명 선도 곧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그 50만 명 선도 무너지고 지금 여러 개의 뭐 사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 네임드 사단들도 다 해체되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한미동맹에 우리는 상당 부분 의존을 하는데 그 한미동맹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어떤 기존의 한미동맹의 어떤 기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또 하나에 드는 부담은 더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고 있고 또 중국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위협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사실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우리가 어떤 뭐 이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적인 방향이겠지만 거기에만 의존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계 정도는 뒷주머니에 뭐 하나를 차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편이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은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어떤 그 브로맨스가 확대되어서 김정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용인을 해주고 혹은 이 북미 협상이 잘 되어서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민국에 배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빅딜이 오고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피해를 감내해서라도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상황에 맞게 좀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요? 최근에 한 달 전이죠.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우라늄 고농축 시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또 굉장히 확장된 시설이에요. 오랫동안 북한이 운영해오는 굉장히 비밀 시설이고 좀 웃긴 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을 때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한 달 전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때란 말이죠. 그 시설이 뭐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그 하노이 회담이 처음에는 막 뭐가 잘 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북한이 감추고 있는 그 평양 아래에 있는 그 강선 지역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그거를 이제 공개하고 그것도 폐기해라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장소, 그 핵시설을 이번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가 말했던 그 농축시설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더 확장시켰다. 메시지에 숨겨져 있는 말은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본인들의 핵 능력을 폐기할 의사가 단 요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핵 능력을 기본 전제로 깔고 회담을 시작해라는 겁니다. 자, 맞다이로 들어와 이거예요. 맞다이로 들어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펜은 이거다. 근데 난 이걸 절대로 이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 이걸 인정한 상태에서 들어와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을 정말 최대치로 도발할 수 있는 미국의 심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메시지를 잘 읽었을 겁니다. 자, 그럼 전쟁 1시간 만에 만약에 북한에서 한국을 침공한다면 수도권에 어느 정도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걸까요?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3.1 전쟁 계획의 첫째 날은 불마당질 약전이라고 해서 북한이 보유한 포탄 약 25만 발을 한꺼번에 쏟아붓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25만 발. 네, 2,500발이 아니라. 예. 이 25만 발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 방사포탄, 뭐 초대형 구경의 방사포탄, 사실상 뭐 600mm, 300mm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600mm면 미사일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또 전선지대에 북한이 약 1만 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만 문의 포를 다 동원해가지고 25만 발을 하루 동안에 쏟아붓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5만 발이 날아갈 곳은 결국은 수도권 일대,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 용산의 국방부라든가 이런 쪽, 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전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계획이고 여기에는 뭐 포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가 노동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각종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은 또 보통 이제 사거리가 300km에서 350km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청주 공군기지에 날아갑니다. 청주 공군기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우리 공군의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F-35A가 있거든요. 이 F-35A를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서 좀만 더 옆으로 가면은 이제 논산도 있고요. 또 이제 좀 더 내려가면은 또 계령대도 있습니다. 계령대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부가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예, 그런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들을 집중 타격해서 첫째 날에 북한이 노리는 것은 대규모 인구 밀집지대를 공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전선망이라든가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인프라를 다 끌어놓겠다. 그리고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것들을 공격해서 작전 지휘 능력을 마비시키겠다.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그 특수부대,
그 뭐 폭풍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든 배를 타고 넘어오든 다 한국으로 밀고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종심 교란 작전이라고 해서 후방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방어력이 좀 약한 뭐 대전이라든가 뭐 충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쪽을 먼저 점령하고 주민들을 이제 겁박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약 15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을 납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계획에 있는 거예요. 15만 명 정도의 미국인을 납치해서 이제 미국의 개입을 막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하마스가 이스라엘한 쳐들어갔을 때 했던 방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세 번째 날에는 안정화 작전이에요. 대규모 북한의 1군단, 3군단, 5군단, 이 1군단, 3군단, 5군단이 현재 DMZ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전력의 대부분인데 그들이 밀고 내려와서 천천히 이제 북한식으로 아마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작업. 이게 딱 3일 걸린다는 내용이거든요. 옛날에는 6일 전쟁 계획이었어요. 이 비슷한 게. 근데 김정은이 들어서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걸 3일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일 전쟁 계획을 대놓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게 정보를 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꽁꽁 숨겨져 있는 건 우리가 몰래 가서 가져온 게 아니라 북한이 공개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북한의 선제 공격 전략은 한국은 얼마나 빠르게 예측하고 만약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제 김정은이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막판에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이 25만 발 한 번에 쏘게 되면 쏘고 난 다음에 막는 거는 이미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그리고 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그거를 하늘에서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면서 우리도 맞는 거고 우리가 쏘는 거는 그 미사일을 맞춘다기보다 우리도 쏜 지역에 그냥 똑같이 쏘는 거다. 보복하는 거죠. 거의 뭐 공멸 같은 거다. 자, 근데 이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3일 전쟁 계획에는 여러 가지 허점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허점이 일단 첫째 날 계획에 그 불마당질 작전, 25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는 작전. 이게 왜 상당히 비현실적이냐면 일단은 북한의 포는 개량이 잘 안 되어 있는 포입니다. 약 70년대, 80년대 쓰던 포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 발사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주포 K9 같은 경우에는 분당 약 6발 정도를 쏠 수 있거든요. 10초에 한 발씩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분당 뭐 4발 정도고 정말 빨리 속사로 쏘면 분당 6발까지 쏠 수 있는 게 K9입니다.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성포라든가 여러 가지 야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열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장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북한이 이 포탄병들의 어떤 숙련도라든가 훈련을 잘 못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겠죠. 25만 발을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아마 초탄이라고 해가지고 초탄, 즉 첫 번째 발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미 감시사선에 대부분 다 걸려요. 우리가 얻어맞겠죠. 피해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25만 발을 맞았을 때의 피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우 극소수의 피해만 입을 거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발을 발사한 이후에는 아마 대부분의 전력이 전멸할 겁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탄을 쏘겠다고 꺼내놓는 순간 아마 얻어맞을 겁니다. 그렇죠. 다 잡힐 테니까 레이더에.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가 가지고 있는 작전 계획도 있거든요. 북한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작전 계획 5027이라든가 이런 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전 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대규모 공격을 할 조짐이 보이면 우리는 선제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어느 멍청한 나라가 지금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얻어맞은 후에 때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를 때릴 것 같은 기도가 보이면 바로 응징을 하는 게 그런 작전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포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아마 포를 꺼내는 즉시 대부분의 포가 전멸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날아오겠지만 우리가 이 북한의 포탄은 막지 못해도 대규모 포탄은 막지 못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뭐 패트리어트라든가 천공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엘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0%를 다 막아낸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에 그 현무 미사일이 있어요. 현무 뭐 4라든가 현무 5라든가 현무 4, 현무 5 이런 미사일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에 그래도 비교될 만한 한국 최고의 무기는 현무 5. 뭐 현무 5까지 공개가 됐고 지금은 뭐 현무 6, 현무 7까지도 연구 단계에 있고 뭐 검증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일단 공개된 이 현무 5의 능력만 놓고 봐도 이 탄도의
그 무게가 약 7톤에서 9톤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래식 탄두 중에 가장 무거운 탄두예요. 이거를 한 5개 정도 묶어서 쏘면은요, 전술핵과 맞먹습니다. 그 영향이. 5개 묶어서 쏜다는 건 뭐, 그러니까 한 곳에 5발을 쏘는 거죠. 한 군데다가. 네, 그러면 그 한 곳에 전술핵 하나 떨군 거랑 비슷하거든요, 능력이. 특히나 이 현무5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벙커버스터 능력이에요. 벙커버스트가 뭐예요? 이 벙커버스터가 뭐냐면 북한은 대부분의 어떤 그 무기라든가 지휘부를 그 화강암을 뚫고 들어가서 갱도 안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의 연합자산의 어떤 폭격이라든가 폭격을 피해서 이제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자산들을 묻어두는데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약 3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무5는. 그러면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갱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김정은이 어디 숨는지 다 알아요. 김정은의 벙커 위치를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감시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김정은의 그 벙커는 대부분 지하 한 200m, 300m 깊이에 있어요. 그냥 거기를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김정은만 제거하면 북한의 전쟁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김정은의 어떤 그 목숨을 단번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그렇게 도발하지 못합니다.